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 자, 부동산 등기법 2차 과목 시간이 되겠습니다. 논술 시간이 되겠죠.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했던 객관식 어떤 스타일 같은 것은 상당히 배제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은 상당히 과락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밀한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 교재는 특히 이제 56개에 해당하는 그런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은 40시간, 총설과 총론과 강론을 40시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16시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할 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겠지만 그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 특히 2차 과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직접 써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반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반 이상 우리가 적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락이 가장 많은 과목이 부동산 등기법이었습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야만이 우리가 합격에 연관을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토탈 해가지고 이제 56개 우리가 테마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40시간에 이제 우리가 걸쳐서 총설과 총론과 강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상당히 농축적으로 공부할 때도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피드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점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사항이 뭐냐면 키워드라든가 그 다음에 목차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목차와 키워드만 제대로 써도 이것은 과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과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의라는 거 있습니다. 의의 문제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만 풀다 보니까 주관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글자 한자 한자를 꼼꼼히 좀 봐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자 한자를 간과한다든지 잘못된 기술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테마별로 우리가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지라도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론, 내용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주제 1 이렇게 되어 있었죠. 테마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본 교재는 그동안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교재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다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6개 테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키워드를 내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제완 그러는데 주제완 보면 등께 효력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등께 효력. 자, 등께 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께 효력 자체에 함축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바로 등기란 개념이 탁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효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등기의 효력 물론 뭐 처음부터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테마를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뭐 등기는 서설 물론 이게 제가 항상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목차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서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종국 등기의 효력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든가 순위 확정 효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항력 뭐 그다음에 점유적 효력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 등기를 저지하는 효력도 있습니다. 사실 이 등기의 효력을 우리가 암기하기도 힘듭니다.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야겠다.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정적 효력과 그다음에 공신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내용만 써도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거의 반은 한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등기법에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공시의 원칙과 이제 공신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공시의 원칙이 있어요. 공시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완성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야만이 등기의 효력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시라는 건 뭡니까? 바로 등기라는 어떤 자체를 가지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공시는 바로 등기와 관련된 거죠.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전적으로 알고 들어가겠다. 물론 써주면 더 좋죠. 써주면 좋은데 정해진 시간에 이걸 완벽하게 쓴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모범 답안입니다. 여기에 한 50%만 써도 합격인데 이 내용을 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신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이건 뭐냐면 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하고 나서 이 권리관계라든가 죠. 진정한 권리관계 관계없이 그죠. 다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신력을 우리는 불인정한다. 그렇죠? 이 권리관계 어떤 진정한 권리관계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 할 때는 쓰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권리관계. 이런 뜻이죠. 요거를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얘기죠. 신뢰.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시제도의 기본 테마가 이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에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요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이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해야만이 뭡니까? 이 등기 절차가 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 요건이 신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있습니다. 등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관. 우리가 이제 테마별로 공부할 때 등기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등기관이 있는데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측면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적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립 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민법 186조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물적 편성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신청주의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지만 공신력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와 그 다음에 건물, 그죠?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됐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공부하시고 곧바로 주제별로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서설을 보는데 물론 서설이라고 써도 괜찮죠. 또는 뭐 들어가는 말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종국 등기와 그다음에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국 등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본등기라고 하죠. 본등기. 그다음에 예비 등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등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 거기에도 나와 있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종국 등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본등기라고 그랬죠. 본등기. 이게 이제 본등기입니다. 그다음에 예비 등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 이런 것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방법,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등기의 효력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이걸 써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 있나 이런 얘기죠. 바로 가등기, 그렇죠?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효력도 간단히 언급을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등기의 효력은 플러스 A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다. 왜? 우리가 등기를 왜 하느냐?
그 효과를 모르고서 무슨 등기 얘기를 논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가등기와 본등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여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다가 이제 가압류, 잘 보세요. 그다음에 가처분 이런 얘기죠. 가압류와 가처분 얘기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나왔죠. 그러니까 종국적인 어떤 종국 등기와 그다음에 예비 등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써주고요. 나아가서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의 효력까지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국 등기 효력. 물론 종국 등기 효력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가등기, 예비 등기와 종국 등기 나눈다고 그랬죠. 종례입니다. 쓰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 일반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토탈해 가지고 7가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물순대입니다. 순대인데 물순대죠. 저무주공입니다. 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문자를 가지고도 공부해야 됩니다. 물순대죠. 물순대. 그 다음에 저무주공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자, 이 내용만 써줘도 사실은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순대입니다. 순대기 순대인데 물순대에 따른 얘기죠. 뭡니까? 상상기법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점수가 우리가 뭐 만점까지 천만의 말씀이죠. 만점 나올 수 없고 대부분이 과락을 합니다. 이 과목에서 이 내용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첫 번째가 이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민법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권 변동에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물권 행위를 해야겠죠. 물권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와 부합하는 어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첫 번째가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물권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부합하는, 잘 보세요.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법전을 우리가 이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주관식을 잘 보려면 법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분류하는 거 있죠. 분류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민법 186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86조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써줘도 되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조문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 실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다음에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등기라든가 이런 행위까지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108조까지 돼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 자체를 우리가 잘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법이죠. 부동산 여기서 법을 말하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완벽하게 찾을 줄 알아야겠다.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기 보면 대법원 규칙 이렇게 쭉 있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을 갖다 쓰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암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란 제목만 다를 줄 알았으면은 186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제6조로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효력에 대해서 대부분 다 조문입니다. 조문인데 법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전만 잘 찾으면 되겠다. 186조고 6조로 가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순대로 간다는 거죠. 물순대. 그죠? 이렇게. 요걸 못 써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만 잘 쓰면은 얼마든지 법전에 다 있기 때문에 법전으로 우리가 인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자,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등기한 순서대로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뭐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암기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해만 하고 바로 조문으로 갑니다. 조문 바로 부동산 등기법 제4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4조 5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해만 하고 곧바로 이 조문을 찾아볼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차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일단 조문을 갖다가 법전을 갖다 놓고 있고 빨리 찾는 연습이 중요하다. 2차 과목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 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뭐 순위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같은 구와 다른 구가 다르죠. 다른 구에서 했을 때는 접수본에 따른다. 조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기등기가 문제인데 부기등기도 마찬가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같은 주등기는 어떻습니까?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등기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나와 있죠.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 바로 대항력이 돼 있죠. 대항력은 뭐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제3자가 있을 겁니다. 제3자한테 등기사항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대항력은 바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한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키워드가 되겠죠. 사실 의의만 잘 알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차권,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 그다음에 신탁 등기, 이건 신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매 특약, 이건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각종 기재상 지상권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지료라든가, 그 다음에 존속기간, 약정,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번입니다. 4번. 점유적 효력 읽게 되죠. 점유적 효력. 자, 우리가 점유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어디서 중요하냐면, 취득시효죠. 이 취득시효를 우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등기가 돼 있었다 그러면 어떠세요? 취득시효가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20년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효 취득은 보통 20년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년이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축이 된다는 효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단축의 효과가 있다. 즉 점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취득시효입니다. 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축.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뭐냐면 동산의 점유 취득, 그죠? 어떤 등기를 마친 동산의 점유 취득와 취득시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 줄을 한번 그으세요. 이때 등기는 마치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마치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서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걸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로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마치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점유 취득 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점유 취득 시와 구별된죠. 그죠?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그러나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년이 단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축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1, 2차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대고시 기획에서 주관식 바로 부동산 등기법을 강좌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아끼는 분들, 정력을 좀 아껴가지고 한쪽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후등기를 저지하겠죠. 당연히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등기하는 것을 저지하겠죠.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 하고, 그 다음에 이 후등기 저지력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일단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가 무효가 됐을지라도 형식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무효가 일단 뭡니까?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법적으로 무효가 됐을지라도 일단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형식상입니다. 이때는 실제법상이라는 뜻을 쓰지 말고 형식상 효력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등기를 했으니까 이 자체 실체 관계가 무효가 됐을지라도 일단 등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상으로는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뭐냐면 이것을 말소하지 않고 그죠? 말소하지 않고는 이와 양립할 수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중요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이 얘기를 써줘야 돼요. 양립할 수 없는 뭐 다른 내용을 등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됐으면 이건 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 왜? 이것은 우리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특히 후등기 저지력에 대해서는 조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등기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키워드를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 답안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실 겁니다. 분명히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술하고 적셔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뭐 구체적인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예까지 우리가 쓰기는 어려울지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기존에 자, 두 번째 줄이죠.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돼 있죠. 않고서는 뭡니까?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등기에 저지력이 있다는 겁니다. 후등기 저지력.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등기를 말소해야만이 후등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종전에 있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후등기가 저지가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먼저 설정된 지상권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왜요? 두 개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이 그죠?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동거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이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고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 같은 경우는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죠. 법률상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런 법률상의 추정을 뒤엎으려면은 즉 뭐냐면 실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즉 증명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종의 보면은 뭐 거증 책임 전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아무튼 간에 증명 책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정하는 자, 그죠? 증명 책임 이 얘기를 좀 한번 써주셔야 돼요. 자, 증명 책임. 우리가 다른 법에서는 거증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증명 책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키워드 막 나오고 있죠. 자, 취득 시효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양립할 수 없는 뜻이 뭐냐? 그다음에 증명 책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정력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도 나눠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것들 다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종국 등기인 이전이라든가 변경, 그다음에 경정,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정력이 부정되는 게 있는데 여기를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가등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것은 법률상 추정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허무인, 사자. 자, 가등기. 자, 가등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허무인, 그다음 사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등기, 이런 사람들의 등기는 이 법률상 추정이 부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이제 공신력을 부정한다. 이것은 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신력, 즉 신뢰관계, 신뢰했을지라도 이 신뢰한 자, 이 사람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의 선의취득과 달리 여기서 왜 선의취득이 나왔냐면 선의취득은 믿었잖아요. 그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피해가 갔을 때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걸 보호할 수 없다. 즉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 줄 한번 보세요. 따라서 실제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를 신뢰하고 그죠? 부합하지 아니한 신뢰를 그러니까 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신뢰하고 등기 기록에 상관한 권리관계를 믿고 그죠? 그러니까 실체는 부합하지 않는데 등기 기록에는 그래도 뻐젓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고 그 위에 권리관을 맺은 자는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죠. 그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등기 내용을 그죠? 등기 내용을 신뢰한 부동산 점유자는 선의이고 이것은 너 참 선의였어. 그다음에 과실도 없었어. 요 정도까지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보호는 못 받죠. 그죠? 못 받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공법상 사법상 이런 어떤 믿음, 신뢰관계 이런 걸 따질 때는 이 공법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자체는 물론 이게 이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특히 이제 공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종의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법 자체는 사법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 자체는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 자, 그러니까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시의 효력, 등기의 효력이 나와 있죠. 등기의 효력 7가지인데 이걸 쓰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 효력. 자,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죠. 그래서 본두기 전에 가등기 효력은 뭐냐면 청구권을 보존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청구권 보존의 효력 이걸 좀 써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권 변동이 없어요. 물권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물권 변동 없죠? 물권 변동 없고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자, 이게 없습니다. 이걸 좀 쓰셔야 돼. 물권 변동이 효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다. 이 2가지를 적시를 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전에 효력이 있고 본등기 후에 효력이 또 있습니다. 본등기 후의 효력은 뭐냐면 즉 중간 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중간 처분 등기. 자, 중간 처분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등기 후 맞춰진 제3자의 그죠? 제3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중간 처분 등기. 자, 중간 처분 등기에서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중간 처분 등기에 있을 때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실효되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실효되거나 후순위를 밀린다는 겁니다. 누가? 중간 처분 등기가요. 아시겠죠? 자, 가등기를 마친 후 제3자의 권리, 제3자에 대한 권리 등기, 즉 중간 처분 등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가 본등기 내용과 저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된다든지 후순위로 된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담보 가등기도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도 이제 경매에 부져졌을 때 그죠?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담보 가등기입니다. 가담법이죠. 가담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더 효과가 좀 높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실제법적인 효력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뭡니까? 우선 변제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제 청구권. 그 밖에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 여기까지 간단히 언급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언급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더 하게 되면은 완벽한 지문이 되겠죠. 자, 가압류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채무자가 있을 겁니다. 이 채무자. 만약에 가압류, 가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채무자는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러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체 처분 금지. 자, 알아두세요. 일체 처분 금지.
그렇죠? 자, 우리가 테마가 56개이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공부하면은 특히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가장 과락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간다면은 좋은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걸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와 자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이렇게 쓰시고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어떤 이 거래 행위 여기서 민법상 거래 행위니까 뭐 매매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주장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만 할 수 없지 이 거래 관계는 유효하다. 이것을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가처분의 효력도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뭡니까? 이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이 제3자, 상대방과 제3자의 어떤 거래는 완전히 유효하죠. 그러나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가처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되겠죠. 누구한테만 대항할 수 없어요? 가처분한 사람, 이 사람한테만 대항할 수 없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효력과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효력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울러 폐쇄 등기 효력이라든가 중복 등기 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되는데 자 폐쇄 등기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날라갔죠. 그렇지만은 착오라든가 여기서 조심할 말 있죠. 유루입니다. 유루가 있을 때는 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착고로 잘못 썼다든지 그러면 원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참적의 역할, 중요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어떻습니까? 중복 등기 의의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1부동산 1등기 기록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런데 이게 이중으로 된 겁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등기가 등록된 겁니다. 등기 기록이 중복해서 된 거죠. 이것을 중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 명일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는 일단 나눠서 생각하고 동일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선보존 등기만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 등기이기 때문에 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뒤에 있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등기면이 같을 때. 만약에 등기면이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자, 여긴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거기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 한 후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보존 등기가 원천적으로 그죠?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만약에 원인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관없겠죠. 후 보존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도 적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첫 번째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7가지 효과가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의 어떤 효력까지 우리가 적실해 주면 좋겠다. 다음으로 폐쇄 등기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 등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써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적시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패턴 이 부분에 충실을 다한다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는 만점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법 주관식은 자기가 직접 써봐야 됩니다. 쓰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만 봤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잡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완벽하게 법무사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